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우리 태양계 바깥을 떠돌고 있는 거대한 가스 행성 4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덩치가 큰 목성, 그 다음으로 또 덩치가 두 번째로 큰 토성,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미스터리한 행성, 천왕성과 해왕성도 볼 수 있습니다. 참 오묘하게도 이 천왕성과 해왕성은 크기도 비슷하고 또 둘 모두 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죠. 그런데 이 천왕성과 해왕성은 우리가 아직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가장 미스터리한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추적하려면 잠시 수백 년 전 우리가 태양계를 더 비좁은 세계로 알고 있던 과거로 떠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실 지구에서 맨눈으로 볼 수 있는 태양계 행성은 토성까지입니다. 아무리 날씨가 맑아도 천왕성과 해왕성부터는 망원경 없이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은 수, 금, 지, 화, 목, 토 여기까지만이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의 범위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천문학자들은 그 너머 어둠 속에 또 다른 행성이 숨어 있지 않을까 조금씩 의심을 펼치기 시작을 했죠. 재밌게도 천문학자 케플러는 우리 태양계 행성들이 배치된 모습을 보면서 아주 이상한 추측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당시 케플러는 수학에 기반해 우리 태양계 천체들이 어떤 조화, 어떤 아름다운 규칙에 따라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할지 이런 고민을 했던 천문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케플러가 보기에 유독 둘 사이 거리 간격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두 행성, 화성과 목성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 넓은 빈 공간에 무언가 반드시 어떤 숨어있는 행성이 하나 더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케플러가 남겼던 이 추측은 전혀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었죠. 단순히 미적인 아름다움에 기반한 굉장히 심미적인 추측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 행성들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수학적으로 보다 보면 한 가지 이상한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잠시 손에서 펜을 놓으시고 한번 IQ 테스트하는 것처럼 간단한 퀴즈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면 순서대로 0.4, 0.7, 1.0, 1.6 그리고 물음표 하나, 그 다음에 5.2, 10 이런 식으로 쭉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각각 우리 태양으로부터 각 행성들이 얼마나 먼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를 비교하고 있는 숫자인데요. 우리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를 1로 두었을 때 그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정말로 천문학자 케플러가 이야기한 것처럼 화성과 목성 사이에 어떤 숨어있는 행성이 하나 더 있었다면 그 물음표에 해당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가 와야 할까요? 얼핏 보면 되게 무작위하게 아무런 규칙 없는 숫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재밌게도 독일의 두 수학자 또 천문학자 바데와 티티우스는 아주 재밌는 규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 제가 표시해 놓은 표를 한번 따라서 쭉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가장 처음에는 0, 3, 6, 12, 24 이런 식으로 딱 처음 두 숫자만 0과 3호로 시작한 다음에 계속 두 배씩 뻥튀기 하면서 숫자를 불려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각각의 숫자를 모두 4씩 더한 다음 다시 10으로 나눠주죠. 그러면 참 공교롭게도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행성들까지의 거리 0.4, 0.7, 1.0, 1.6 이런 식으로 계속 숫자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참 오묘한 우연을 발견한 이 보데와 티티우스는 그렇다면 물음표에 들어가는 숫자가 바로 2.8 정도이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던지게 되는데요. 재밌게도 바로 이 2.8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우리가 찾고 있었던 또 다른 행성, 우리가 오늘날에는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소행성이라고 부르는 작은 천체들이 하나 둘 발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티티우스와 보데의 규칙을 더 연장한다면 당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가장 먼 행성, 토성을 넘어서 또 다른 먼 행성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1781년 당시 영국의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은 여동생과 함께 만든 거대한 망원경을 활용해서 밤하늘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작은 얼룩을 하나 발견하게 되죠. 그렇게 드디어 맨눈으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첫 번째 행성인 천왕성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리고 참 오묘하게도 이 천왕성 역시 앞서 소개드렸던 티티우스와 보데의 규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바로 그 거리에 놓여 있었죠. 그렇다면 천왕성 너머 또 다른 행성도 숨어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미 당시 천문학자, 물리학자들은 태양의 중력에 붙잡혀 이 태양계 행성들이 어떤 궤도를 그려야 할지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중력의 법칙에 기반해서 아주 정교한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발견된 천왕성, 이 마지막 행성의 궤도를 유심히 분석해 보니까 태양의 중력만으로는 예상했던 간단한 궤도를 조금씩 어긋나서 요동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궤도의 이상한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당시 일부 수학자들은 아주 재미있는 추측을 던지게 됩니다. 혹시 천왕성 궤도 살짝 바깥에 또 다른 꽤 육중한 행성이 숨어 있던 게 아닐까요? 그래서 그 너머에 숨어 있는 어둠 속의 행성이 또 동시에 중력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니까 천왕성의 궤도가 태양의 중력만을 고려했을 때 예상되는 궤도를 살짝 벗어나서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을 거라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시 기존의 천왕성의 관측 데이터를 기반해서 이 미지에 숨어있는 행성이 어느 정도 먼 거리에서 궤도를 돌고 있어야 할지에 대한 꽤 정확한 예측을 던지기도 했죠.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이 예측이 나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그 정확한 위치 부근에서 해왕성이라는 새로운 행성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계의 역사를 보면 참 놀랍게도 이 해왕성만은 유일하게 그 존재가 망원경으로 발견되기 이전에 먼저 수학을 통해 예측되었던 행성이라고 여겨지고 있죠. 한 가지 재밌는 역사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우리가 기존의 역사 기록을 살펴보니까 갈릴레이가 이미 한참 전에 우연하게도 이 해왕성을 목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갈릴레이가 사용했던 망원경의 성능은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갈릴레이는 이것이 목성 너머에 숨어있는 또 다른 행성이라는 사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었죠. 당시 갈릴레이가 기록했던 그림, 이 노트 메모를 잠깐 살펴보면 목성 주변에 무언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점이 계속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워낙에 먼 거리에 떨어져 있다 보니 아주 긴 시간 관측을 해야 이 별처럼 보였던 작은 행성이 꼬물꼬물 이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겠지만 당시 갈릴레이는 관측을 그리 오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또 다른 행성이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젠 망원경의 도움을 통해서 천왕성과 해왕성이라는 그 너머에 숨어있는 또 다른 행성의 존재를 드디어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태양계 행성들의 위치를 예견해 주었던 티티우스와 보데의 법칙은 지금까지도 우리 태양계 행성들의 위치를 잘 대변하고 있을까요? 아쉽게도 그렇진 않습니다. 천왕성 너머 해왕성이 발견되고 또 새로운 명왕성이 발견되면서 이 티티우스와 보데 법칙은 크게 어긋나게 되었죠. 지금 화면 속에 보이는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 선과 파란 선이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빨간 선은 실제 티티우스와 보데 법칙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각각의 태양계 천체들이 어느 정도 거리에 놓여 있어야 할지를 보여주는 예측치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지나가는 파란 선이 실제 지금까지 발견된 여러 태양계 천체들이 놓여 있는 실제 거리이지요. 참 오묘하게도 천왕성 정도까지는 얼추 빨간 선과 파란 선이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해왕성 이후로 쭉 넘어가게 되면 그 예측치는 크게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현재 많은 물리학자, 천문학자들은 이 티티우스와 보데가 얘기하겠던 법칙 아닌 법칙이 그저 우연의 결과였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담이지만 이 티티우스와 보데의 이야기가 완벽한 물리 법칙으로 적용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왜 굳이 각각의 태양계 천체들이 그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물리학적인, 수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한때의 천문학계 스캔들 정도로 여기면 좋을 것 같네요. 이처럼 이제 우리는 맨눈으로 볼 수 없는 더 머나먼 어둠 속에 숨어있던 천왕성과 해왕성까지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우리 태양계에 대한 더 거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 이 천왕성과 해왕성은 얼핏 생각하면 우리 지구의 운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별개의 천체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천왕성과 해왕성은 우리 지구에 어떻게 이렇게나 많은 바다, 물이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품고 있죠. 이 지구의 물은 결국 이 지구의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따지고 보면 이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놀랍게도 천왕성과 해왕성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우리 지구의 역사를 잠깐 돌아가 볼까요? 우리 지구는 처음부터 지금의 모습처럼 거대한 바다를 두르고 있는 그런 물의 행성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지구의 나이가 대략 46억 살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아주 먼 옛날 크고 작은 돌멩이들이 반죽되면서 지금의 지구가 되었죠. 따라서 아주 먼 옛날 고대의 지구는 아직 굳지 못한 들끓고 있는 용암으로 가득 찬 거의 마그마의 바다와 같은 세계였을 겁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우리 지구가 만들어질 때에는 지금과 같은 많은 양의 물이 쓰였다고 보기 어렵죠. 설령 많은 물들이 지구의 암석 속에 있었다 하더라도 너무나 뜨거웠던 과거 지구의 환경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물은 다 우주 공간으로 증발했을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지금의 지구에는 이렇게나 많은 물이 고이게 된 걸까요? 천문학자들은 이 지구 안에서 지금 지구의 바다의 기원을 찾아 헤맸지만 안타깝게도 그 정확한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연스럽게 천문학자들의 눈길은 지구 바깥 먼 우주로 향하게 되었죠. 과거 마그마의 바다였던 지구에서 오늘날 물의 바다로 변해버린 이 지구의 역사, 그 사이에 끊겨있는 미싱링크의 해답은 어쩌면 태양계 끝자락에 숨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태양계를 보면 오래전 거대하게 부풀어 있던 가스 먼지 구름이 수축하면서 중심에 태양, 아기 별이 만들어지고 그 주변을 떠돌던 먼지 부스러기들이 하나둘 반죽되면서 지금의 행성이 되었다고 보고 있죠. 그런데 과거에는 아주 두꺼운 먼지 원반이 어린 태양을 가리고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태양 코앞에 있는 가까운 영역에서는 아주 강렬한 별빛을 받으면서 물과 수증기가 살아남기 어려웠겠지만 그 두꺼운 먼지 원반 너머 외곽으로 가게 되면 먼지 원반이 태양빛을 가리면서 아주 낮은 온도가 유지되고 있었겠죠. 덕분에 태양계 외곽에선 우리 태양계 안쪽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물과 수증기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태양계 외곽에서 만들어진 가스 행성들은 우리 지구나 다른 암석 행성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얼음을 머금고 탄생할 수 있었죠. 특히 태양계 최외곽으로 가게 되면 해성들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오르트 구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르트 구름은 우리가 아직 실제 관측을 통해 확인한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가끔씩 궤도가 흐트러지고 태양계 안쪽으로 날아오는 해성들의 궤적을 거꾸로 연장해 봤을 때 우리가 그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가상의 구조이기도 하죠.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무려 수십만 년에 걸친 아주 긴 주기로 가끔씩 태양계 안쪽으로 날아오는 해성들의 궤적을 쭉 이어가 보면 아마도 이 정도로 먼 거리에 해성들이 머물고 있었을 거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 민들레 씨앗이 동그랗게 뭉쳐있는 모습처럼 보이는 이 독특한 구조를 해성들이 뭉쳐있는 구름이라고 해서 오르트 구름이라고 부르죠. 오르트 구름이 얼마나 먼 거리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지를 한번 간단한 비유를 통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양계를 야구장이라고 한번 비유해 볼게요. 그리고 우리 태양이 딱 그 야구장 한가운데 홈플레이트 위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계 끝자락, 태양의 중력에 아슬아슬하게 붙잡혀 있는 이 해성들의 물이 오르트 구름이 그 야구장 관중석 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짧은 퀴즈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 정도까지의 태양계는 과연 이 야구장 스케일로 좁아진 태양계 그림 속에서 어느 정도 거리까지 놓이게 될까요? 외야수? 일루수? 자, 놀랍게도 우리에게 익숙한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 정도까지의 태양계는 이 홈플레이트 위에 놓여 있는 작은 그 매트 위에 성냥개비 안에 들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의 중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느낄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행성으로 채워진 태양계 스케일을 훌쩍 넘어서 아주 먼 거리에 펼쳐진 오르트 구름까지가 우리 태양계의 진정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 태양계 끝자락에 얼어있던 혜성들이 그대로 지구에 날아와서 우리 지구에게 부족한 물을 제공해준 진짜 범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머나먼 거리에 고여있던 혜성들이 우리 지구까지 날아올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비밀은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졌던 과정을 쭉 따라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그 혜성들이 어떻게 여행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놀라운 가능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